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정원입니다. 이전 편에서 입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입원 환경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전 편에는 미리 얘기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탄산음료를 끊임없이 마시면서 시청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먼저 입원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자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프거나 재발을 해서 이제 입원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병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기가 싫어요. 입원 치료 환경이 사실 한국에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현재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해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더 악화가 돼버려요. 그때 많이 안 좋을 때 과거의 경험 때문에 더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병원 입원 환경이 안 좋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한 병동 안에 환자가 너무 많아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시설이 낙후됐으며 식사도 맛이 없고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단순히 내가 치료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병원의 입원 환경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화장실이 더러우면 우리도 볼일을 참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병원 입원 환경이 왜 안 좋을까요? 중증 정신질환에 걸리면 본인은 실직을 하고 가족은 모두 환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치료비와 식비를 모두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정하고 전액 지원합니다. 내가 내는 돈이 없다니 참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과 입원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원 날짜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알아서 치료를 하라는 거죠. 병원이 환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 무조건 그 예산 안에서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한 명이 입원 치료를 할 때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주는 하루치 치료비는 대략 4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치료비는 2,000원 올랐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4,000원이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매년 치료비가 줄어든 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치료만큼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즉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분들은 대략 그 절반 정도의 돈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밥을 덜 먹는 것도 아니고 환자복이나 침구를 더 깨끗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투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주는 돈은 절반입니다. 실제로는 중증이라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말이죠. 정신질환이 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과 인력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약의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의료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자도 의료진도 다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제비와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부분의 돈이 투입되고 환자나 가족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들이 지내게 되고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수가 정책으로 정신질환자가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권위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아주 독특한 노력을 합니다. 독특한 노력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끼에 5,000원짜리 급식을 주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3,000원짜리 급식을 주면 안 됩니다. 인권위에서 일반 환자와 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병원에 시정 공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동일한 식비를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인권 침해를 한 것 같은데 인권위는 결코 보건복지부에게 시정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하루 약제비를 10,000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약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일반 환자와 약을 차별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시정 권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동일한 치료비를 주지 않는 보건복지부가 인권 침해를 한 것 같은데 인권위는 결코 보건복지부에게는 시정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독특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은 규칙적으로 의료급여비를 받지도 못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의료진 월급, 약제비, 식당 운영비, 세탁비, 재료비 등은 매달 빠져나가지만 의료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불규칙적으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예산이 다르고 대부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의료급여비를 병원에 늦게 지급하더라도 늦은 기간에 대한 이자도 없이 원금만 줍니다. 우리는 공과금을 연체하면 연체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이것과 다르죠. 이로 인해 병원이 파산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을 없애거나 축소시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왜 운영하겠습니까? 입원 과정도 불법의 소지가 많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제때 받지도 못하니까요. 그냥 정신과 병동 자리에 카페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더 속이 편합니다. 치료비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진을 충분히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언어적인 폭력은 다수 겪었고 제가 정신과에 근무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한 4-5차례 정도 폭력을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건 그 정도 되고요. 제일 가까운 거는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그 남자 환우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이제 몸도 조금 가격당하는 일이 있어서 밤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병동이 60명 정도 가량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저 간호사 하나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 하나 이렇게 두 분이서 근무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일이 닥치면 바로 대처하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맞았던, 이게 저를 때렸던 환자분이 60, 70대 노인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환자분 한 분을 여자의 몸으로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60명 가량 저희가 이제 둘이서 보고 있는데 한 5-6명만 계획해서 우리를 때리고 병동 열쇠를 뺏어서 나간다면 저희는 막을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정신질환자가 증상이 심할 때 입원을 하죠. 환자분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없다면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맞을 수 있으니 방어적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혹시 여자라서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건장한 남자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죠. 환자들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환자들의 이제 돌발 행동에 의해서 이제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폭행이라든가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도 동료들도 보면 간혹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소리 지르고 환청망상으로 인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격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네. 그때 이제 그 환자를 저희가 이제 격리실로 데리고 오는 팔짱 끼고 격리실로 오는 와중에 이제 머리로 제 얼굴을 이제 가격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혼자 데리고 올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이제 주먹을 날려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낮 근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 취약한 시간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이브닝이나 나이트 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대체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일손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녁 근무, 이브닝 근무라고 하고 이제 밤 근무를 나이트 근무라고 하는데, 이브닝 근무는 저희가 4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 1명, 보호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부터 그 다음날 8시 반까지 근무를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병동은 이제 인원이 많은 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60명 이상 둘이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만 그 예를 든다면 아마 중간 정도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립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인력적인 부분이 좀 저희보다 좀 나은 상황인데, 지금 국립병원들뿐만 아니라 개인 정신병원 모든 그 정신병원 환경이, 의료 환경이 인력적인 부분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쪽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뭐 1명, 2명이 100명을 보는 병원도 있고. 다들 폭력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인을 말하죠. 그러면 의사들은 어떨까요? 이런 폭력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입원 환자 면담 중에 보호실에서 병동 시끄럽게 하고 하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보호실에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제가 면담을 하러 갔는데,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오던 중에 이제 격리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주먹으로 제 눈 부위를 가격해가지고 그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당시 근무 때는 이제 한 명이서 이제 병동 코어를 봤는데 이제 그 입원 환자 코어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입원 환자가 170명에서 19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환자 코를 이제 당직 하는 동안 받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로부터 모든 의료진이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1월에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 실태 조사 결과도 이 인터뷰와 다를 바 없습니다. 94%가 폭언과 협박을 당했고 63%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32%는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 교수님 사건 당시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언젠간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겁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님은 혹시 좀 안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나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폭력을 직접 이제 이 피지컬 어설트를 당하지는 않았었는데 위협,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은 이제 다수 있죠, 다수. 그러는 거라 외래 간호사랑 나랑 짜고 지가 입원했을 때 음식에다 약을 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되지 않았느냐. 나한테도 전화 걸어가지고 죽이겠다 그러고 뭐 칼 들고 간다 그러고 실제 칼 들고 오고 진료실에서 신문지에 싹 칼 갖다 놓고 너 죽이려고 이제 갔다가 그냥 그 병동 바깥에 공중전화 밑에다가 대신 그냥 칼을 놓고 왔으니까 찾아가라. 그래서 스테이션에 전화해서 가보라 그랬더니 진짜 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병원장님조차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다른 직원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병원장님이 인력을 더 뽑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돼요. 그쵸.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안전도 돈 내고 사야 돼요. 치료 수가 같은 거 병원이 이 시설 같은 데도 투자도 하면서 경영도 할 수 있는 상태만큼의 수가를 줘야지. 그리고 뭐 위험한 그 시설 뭐 장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할 수 있게끔 법도 리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의식도 갖게 해주고 돈도 투자하게 해주고. 그럼 정신과 진료는 조금 더 수가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외래치료 명령제 뭐 말은 이렇게 했어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 관리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약 3분의 1 정도, 필요 예산의 3분의 1 정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평균치 아주 좋은 데 말고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질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예산의 3분의 1밖에 지금 쓰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저비용으로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그게 제일 답답한 현실 같고. 정리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의료진은 위험에 빠지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진료실의 뒷문을 만들고 보안 요원이 지키게 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일은 없겠죠. 이제 정신질환자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볼게요. 환자는 어렵게 입원해서 어쨌거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면 퇴원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퇴원을 한 뒤 환자분들은 어떤 관리를 받게 될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